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징역 20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서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혁명으로 시작돼서 결국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헌재에서까지 최종 탄핵 결정이 나고 국정농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이제 실망감을 줬던 그 국정농단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건이 이제 거의 4년여를 끌고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국정농단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그런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국민에게 실망을 주거나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는 사례였다는 점도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제 20년에 180억 원 정도 벌금이 물려졌는데, 물론 원래 원심, 1심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만, 네. 기업이 정치 권력에게 뇌물을 주고 그 뇌물을 통해서 기업이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부분들이 밝혀졌다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 사회에 그 새로운 어떤 의미를 던지는 그런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는 이런 국정농단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형이 확정되자마자 사면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이렇게 사면 논란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면을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사면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니 판결문이 나오자마자, 판결되자마자 사면 얘기를 꺼내는 거, 물론 그 전에 이낙연 대표가 그 얘기를 하셔서 사면을 여는 거 우리 사회에 이슈화 되긴 했습니다만, 판결되자마자 사면을 얘기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냥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제 방금 판결이 났는데 사면을 해라 그러면 마치 그냥 사면 얘기하기 위해서 판결을 기다렸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그건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이 판단해서 하는 문제지만, 지금의 시대 정신이 과연 사면을 통한 통합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 여론도 지금 현재 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반성하는 모습이나 사과하는 모습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요, 사면이라고 하는 게 보통 정치적 통합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사면을 하게 되면 저는 정치적으로 분열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면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면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걸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대통령이 발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판결이 나오자마자 그런 결정하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아마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실 걸로 보고요. 야당 입장에서야 사면을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여론은 대체적으로 사면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국민에게 위임된 권력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정서라든지 아니면 여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사면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르다라는 입장이신데요. 근데 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2년 정도 지나고 사면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이후에 3년 9개월째 감옥에 있던 터라 그렇게 빠른 게 아니다, 사면론이 지금 나와도 된다라는 여론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모든 게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잣대로 기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했던 일은 정말 나쁜 일이죠. 그게 좋은 일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보다 구치소 생활이 더 오래됐으니까 사면의 요건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 자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본인을 사실은 핍박하고 억압했던 상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화합과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어찌 보면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이 적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지금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가볍다고 하는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행동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사면 문제는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저는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중도 있는 분들도 많은 부분 이게 통합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데 더 많은 방점을 두고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과연 이 사면이 국민 통합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대통령이나 권력자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경제인들 중에 뭐 재벌 총수란 이런 분들 대부분 사면 받고 나오잖아요. 아무리 많은 형량을 받은들 그 사람들 다 사면 제기하고 있다가 사면 나가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만약에 비슷한 형태의 형량을 받고 그럼 3년 이상 나오면 나올 수 있나요? 그분들은 사면해 주나요? 그런 기준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아니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대통령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은 사면으로 다 풀려나고 일반인들은 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3년 4년 지나면 다 사면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저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 자체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네. 국민적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형이 확정되고 나서 그럼 청와대는 뭐 사면론에 대한 다른 입장은 혹시 있었나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공식 입장은 없었고요. 사면에 네. 대해서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정농단의 어떤 일단락이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다만 정무수석이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니고 어제 아침에 인터뷰를 한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사면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아마 이제 곧 다음 주 중으로 제가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 이 문제가 네. 또 질문이 나올 겁니다. 분명 나오겠죠. 대통령이 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컨대 사면이 단시간 내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전체 기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예, 큰 그렇죠. 틀에서 뭐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끝났지만 아직도 재판 중인 사람이 있는 만큼 사면은 아직 이르다라는 건데요. 사면 조건으로 내세운 것도 있었죠.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 먼저다라고 했는데 과연 억울하다,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할까?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어렵다고 봐요. 국민들의 정서도요. 두 사람이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죄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있고요. 법원이 이미 3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고 파기환송심까지 돼서 결정이 내려진 거잖아요. 네. 1심, 2심도 아니고 마지막 대법원까지 다 확정돼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도 반성을 안 해요. 아니 사면이라는 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 용서를 베푼 것이 사면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분 다 한 번도 반성을 한 적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분들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반성은커녕 도리어 잘못된 일로 가뒀다고 뭐 검찰이나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면을 합니까? 아니 반성도 안 하는 사람한테 사면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논리로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꾸 접근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태도 자체가 사실은 사면론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형을 다 살고 나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87살에 출소가 되는 거지만 네. 사면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긴 하겠죠. 하지만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이냐 아니냐가 중심이 될 것 같네요. 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요. 네. 이번 한 주 정인이 사건으로 굉장한 충격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그렇죠. 수요일에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살인죄를 적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정서로는 살인죄를 당연히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네. 처음에는 과실치사로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살인을 저지른 고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신 췌장이 파열을 했거든요. 네. 췌장이 파열된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웬만한 충격이 의사들의 말입니다. 의사들의 말은 황소가 사람을 부딪히거나 자동차에 대형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부딪혔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네. 내부에 있는 췌장이 파열될 정도면 사람이 의도적으로 발로 밟지 않으면 또는 뭐 큰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 아이의 췌장이 파열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로 추측건데 결국은 이 아이를 이렇게 발로 밟고 했을 경우에 이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살인죄로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살인죄로 적용을 안 하고 과실치사로 적용을 했다가
최근에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최장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 의도적으로 아주 강한 압박을 외부에서 가했을 것이다. 그것이 아마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아마 발로 이제 아이를 밟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네. 그만큼 강한 압력을 가했을 때 어린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법원이 어떻게 이거 판단할 거냐는 법원의 판단이지만 충분히 이해 가능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죄로 적용한 것은 적절한 적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췌장이 끊어지는 정도의 충격을 되려면 황소가 와서 부딪히거나 교통사고 정도의 충격이다. 그 어린 네.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참 마음이 아파지는데요. 근데 그렇죠. 양부는 이 기존 공소장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이 됐어요.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양부는 눈 감고 있었냐, 살인 네. 공범이다, 혹은 살인 방조죄 적용해야 된다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국민들이 정서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법으로 본다면 직접적인 유해를 가했느냐 안 가했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러면 아빠라는 사람, 양부라는 사람은 엄마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가만뒀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으로 본다고 하면 이 양모한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양부한테도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물론 이제 경찰이나 검찰처럼 수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의 적용을 이제 법률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공범으로서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반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양모가 그런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아이가 무슨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멍이 들었으면 아버지 입장이라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물어서 아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취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행태를 보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어찌 보면 방치했을 가능성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 조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에게 위해를 가는데 함께 동조했을 가능성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불구속 상태에 또 수사를 받고 있고요. 이런 그 양부에 대한 어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고요. 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다, 즉 양부든 양모든 어느 한 사람이 어떤 학대를 했을 경우 그 학대를 막지 못하면 함께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쪽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네. 그런 일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가정에서 아이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처벌하지 않는 것도 저는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양부를 좀 더 강하게 방조 행위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는지 살펴서 그 부분에 대한 엄벌에 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정인이 유모차에 타면서 학대하는 영상도 공개가 됐고요. 또 예. 정인이가 입양 전후 사진이 워낙에 달라서 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는 이런 아동 학대 사건 재발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또 그렇죠. 정인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걸 텐데 어떤 대책이 좀 더 필요할까요? 일단 이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바꾼 것도 저는 아쉬움이 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이 사실 아동 학대를 막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실제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괜찮다, 뭐 우리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 그리고 조사하려고 해도 문도 안 열어줘요. 그래도 강제로 집행할 수 없었거든요. 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문을 안 열어주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 적당히 가서 그냥 부모 맘만 듣고 돌아오는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됐고 이번도 3번이나 갔어요, 정인이 집에. 그런데 이거 못 찾아냈잖아요. 부모가 그냥 괜찮다, 혼낸 거다, 그냥 아무 이상 없다 이러니까 돌아와 버렸어요. 이러니 문제라는 거죠. 이걸 법적으로 강제해야 돼요. 만약 그런 행위를 경찰이나 아니면 아동보호기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항 만들고 또 경찰이 출동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보지않고 돌아왔을 때 책임도 같이 묻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아이와 그 부모를 격리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 그거 못 하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안 돼가지고. 부모가 계속 반대하면요, 아이를 데려올 수가 없어요. 네. 법적으로 이런 부분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요, 학대 정황이 있기만 해도 아이를 바로 분리시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부모 말 들어주고 부모가 안 내놓겠다고 그러면 아이를 내놓지 않겠다고 그러면 못 데려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적인 절차를 잘 만들어서 아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학대 정황이 있을 때는 아이를 즉각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아이의 학대에 의심이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나 아동학대 보호기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 일에 바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요.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부모 말만 의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 학대 사건이 의심이 되는 그 순간부터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건데요. 예. 다시는 좀 이런 뉴스가 안 들렸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잠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짧게 여쭤볼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권 후보 누가 나오게 될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거의 90% 확실시가 됐는데 돌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출마할 거라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네, 뭐 저는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뭐 후보군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제 조건은 저는 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박영선 장관이 만약의 경우에 끝까지 출마를 안 할 경우에 네. 그런 과정이라면 어느 정도 검토 가능한 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박영선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현재까지.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박영선 장관이 출마하는데 또 김동연 부총리까지 나올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거죠.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박영선 장관이 만약 끝까지 출마를 안 한다고 하고 출마를 고사했을 경우에 제3의 인물로 김동연 부총리가 거론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박영선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은 현재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변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아마 여당에서는 그 선택 가능한 제3의 후보군의 한 명으로 김동연 부총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박영선 장관의 출마 여부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박영선 장관의 출마를 결심한다고 하면 김동연 부총리 카드는 아마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설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박영선 전 장관과 또 김동연 전 부총리가 같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